2차 전지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좋은데 내년에도 전망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2차 전지는 역시나 좀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23년 내년에는 어떠한 관점으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2차 전지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또 공략해 볼 만한 비교적 많이 오르지 않은 좋은 주식은 또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 오늘 한번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미국의 IRA 법안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공장 라인을 확보한 기업들이 크게 또 부각을 받으면서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랑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제가 기존에 최대 수혜라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두 기업이 역사상 최고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두 기업을 보유해서 수익을 키워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다른 주식은 어떤 걸 잡으면 좋을까요? 우리 큐피디님이 또 하나 공략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시니 오늘 또 괜찮은 아직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은 따끈따끈한 놈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또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기존에 미국의 IRA 법안을 지속적으로 좀 부정하고 반대해왔던 유럽연합이 최근에 그 입장을 극적으로 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마찬가지로 자국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RMA라고 해서 원자재법 도입을 검토를 하며 역내 공급망 육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움직임인데 내년 1분기 중에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움직임에 좀 더 주목을 해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떤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 자, 탈세계화 정책에 따라 전기차 밸류체인은 향후에 점차 블록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과연 어느 기업이 어디에 공장을 짓는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미국의 전기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고 유럽의 전기차는 유럽에서 만들어서 팔 테니 각 미국과 유럽의 생산 기반을 보유한 기업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볼 텐데 첫 번째 셀업체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셀 3사 업체는 전부 다 해외 현지 투자에 정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셀 업체들이 어느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바로 미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인 판매 단가가 높고 제품 경쟁력 인정을 받으면 확실한 수익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시장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내 셀 업체들의 23년부터 25년까지의 투자는 대표적으로 미국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현지에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LG 엔솔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 양극재 업체를 좀 살펴볼 텐데 양극재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생산기지가 구축되어 있었던 섹터입니다. 근데 최근 움직임이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해서 유럽 쪽으로 중심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핵심 광물 규정에서 양극재가 직접 언급됐기 때문에 현지화 투자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소재 증설에 나서고 있는 업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또 포스코 케미칼이었다. 그래서 셀 업체는 미국 중심으로 한 투자가 내년에 부각을 받게 될 텐데 그 중에서는 LG엔솔이 최대 수혜로 떠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 시장에서는 유럽 쪽으로 투자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이 최대 수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업체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좋을 움직임이니 보유 중이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박산업인데 동박산업은 2차 전지 중에서도 해외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섹터입니다. 대표적으로 SKC는 본업의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유럽, 북미양 대규모 투자를 공표했고요. 솔로스 첨단 소재는 기반 설비 자체가 유럽에서 시작을 했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핵심 원가인 전력비 절감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대규모 설비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였냐면 유럽이 올해부터 새로운 변수가 발생을 했었는데 급증하는 비용, 즉 전력비라든지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박업체들이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 적자를 냈었어요.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고정비가 앞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팔아도 마진이 크게 남지 않는 국면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박업체들 중에서는 내년을 바라봤을 때 기존 이 고정비, 즉 비용 통제를 성공한 업체들만이 내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적으로 유럽 투자가 집중됐었던 업체들은 올해 말부터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솔루스 첨단소재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내년에는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유럽에서의 전력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좀 기대를 하는 게 전제 조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동박업체들에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은 유럽 쪽의 전력 비용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미국과 유럽에 투자하는 흐름이 중요하겠네요. 그쵸. 정확합니다. 우리 큐피님이 잘 따라오고 계신데 그리고 내년 2차전지 투자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투자 포인트가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정책입니다. 자, 올해 연초부터 이 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던 게 인플레이션이었죠. 2차전지 섹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료가 되는 희귀금속, 즉 니켈, 코발트, 망광과 같은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게 2차전지 섹터였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즉 시액값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부각을 받는 업체들이 이 시액값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판매 가격, 즉 피해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는데 이 판매 가격을 올려도 수요, 즉 소비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전지 섹터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표 업체인 테슬라가 가격 인상 정책을 펼쳤죠. 그렇게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견조했던 게 바로 전기차 시장이었고 그로 인해 2차전지 관련주가 계속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량을 많이 뽑아내다 보니까 주가가 쭉쭉쭉쭉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올해 흐름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인상 정책이 맞물린다면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가격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그다음에 북미 진출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업체들이 계속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랑 LNF와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엔솔이랑 포케 두 개 기업이 너무 비싸니까 후속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업체가 뭐가 있을까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는 LNF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좀 싶고요. 근데 한 가지 우려해야 될 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점차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기만은 못할 거예요. 실제로 최근 이 둔화된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한 5% 정도 낮춰야 되는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낮추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정책이 인하가 된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업체가 좀 주목을 받게 되냐면 동박업체가 주목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업체의 대부분의 고정비는 거의 전력 비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흐름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동박업체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게 저는 장비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할인 경쟁과 무관하게 대표적인 셀, 양극재
를 포함한 대다수의 2차전지 업체들이 내년부터 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3, 24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에 장비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셀 업체와 양극재 업체들의 비교를 해서 아직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전지 내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싼 주식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부터는 이 장비 업체들에서 투자 기회가 좀 나올 것 같으니 장비 업체들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2차전지 장비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2차전지의 내년에 대한 전망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벌써 11월 중순이죠. 그만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우리가 내년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 이후로부터는 웬만하면 내년 전망과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좀 찍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내년 2차전지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 내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알려드렸던 2차전지 장비주가 있죠. 자, 오늘은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과연 내년부터 조금 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나 현재 시점에서 2차전지 업종 내의 2차전지 장비주는 안정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고 심지어 중장기적인 수혜를 좀 기대하고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2차전지 소재 업종 대비해서 현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싼 가격대에 지금 포지셔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각별히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투자 있는 곳에 성장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나 투자 기회는 또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감행하는 쪽에서 큰 투자 기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2차전지 장비 쪽이 특히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해볼 만한데 왜 그러냐? 탈세계화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전기차 생산 기반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또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윤 정부에 들어서면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조금 더 지원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면서 국내 배터리 셀 업체 3사 LG엔솔, SK온, 삼성 SDI와 같은 기업들이 올해 5월부터 해서 메가톤급 투자를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의 발빠른 투자 움직임에 따라서 장비 업체들이 이제는 크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2차전지 장비 업체들에 있어서 투자 사이클이 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고객사들이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2차전지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그리고 2차전지 셀 업체들의 투자 움직임이 먼저 나와줘야겠죠. 그러면 투자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장비 업체들로 수주가 증가하게 됩니다. 야, 장비 업체들아, 우리 이렇게 투자를 할 건데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공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너네한테 좀 떼올게. 우리한테 장비를 좀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수주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수주가 증가한 이후로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타이밍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첫 번째 고객사들의 투자 움직임에 따라서 이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늘어나는 데까지의 걸리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자, 올해 5월부터 국내 배터리 3사 업체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됐기 때문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따져본다면 이번 달부터 내년 그 이후로까지 계속해서 좀 꾸준한 성장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국내 배터리 업체 3사 중에 어떠한 업체의 투자 움직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2030년까지 흐름을 봤을 때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캐파 증설을 가장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은 LG엔솔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LG엔솔을 보다 더 빠르게 쫓아가기 위해서 강력하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발표한 게 바로 SK온이에요. 그래서 SK온이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그 이후까지 좀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좀 더 크게 이 캐파 증설을 할 것을 좀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SK온과 고객 사이를 좀 맺고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실적을 확보를 함에 따라서 점진적인 투자를 지금 감행을 할 것을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비업체를 바라봤을 때 주요 고객사에 SK온이 있는가 그리고 LG엔솔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주요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에서 앞으로 2차전지 이 장비업종 내에서 누가 과연 대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내기 위한 세 가지 좀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관점은 일단은 턴키 수주가 가능한 업체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턴키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키를 돌리기만 하면 그냥 장비가 작동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즉, 장비 설치부터 시운전까지 장비 공급사에서 다 그냥 만들어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냥 장비사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까지 해주는 완전 그냥 밥을 떠먹여주는 상태까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이 턴키 방식을 갖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 턴키 방식이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기존 업체들 대비해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신규 업체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네들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장비를 납품했던 적도 특별히 없고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기 때문에 유럽 신규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정부 지원이나 시리즈 투자 등의 펀드의 투자를 받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일단 무엇보다도 빨리 배터리 생산 규모를 키우는 것이 관건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과 장비 대응력 측면에서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그 중에서도 턴키 방식을 채택한 업체들이 좀 더 부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LG엔솔과 같은 이 선두 업체들이 수율 안정화 이후 마진 개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턴키를 제공한 업체 중에 기술의 상대적 우위를 가진 기업들은 선두 업체뿐만 아니라 신생 업체 이렇게 양쪽으로 수주를 해낼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체들이 크게 좀 부각받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관점은 그 중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갖춘 업체입니다. 지금 2차전지 시장은 이미 성장기에서 하락기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서로 간의 기술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업체 대비해서 조금 더 수율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 다양하게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장비 업체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차전지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얇고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또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체 중에서도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조금 더 부각을 많이 받게 되겠죠. 2차전지도 반도체처럼 다양한 공정을 거쳐가면서 2차전지가 완성되게 되는데, 이 다양한 공정 중에서도 특히나 기술적인 장벽이 높은 공정이 무슨 공정이냐? 바로 이 전극 공정입니다. 이 전극 공정은 슬러리 믹싱부터 코팅, 슬리팅, 노칭을 아우르는 부분으로 전체 배터리 제조의 30에서 35% 원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소재 업체를 바라봤을 때 가장 또 대장격으로 떠올랐던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양극재 업체가 있죠. 양극재 업체가 그렇게 대장격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체 소재에서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양극재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대장격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장비 업체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뭐라고요? 이 전극 공정과 관련된 업체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특히 이쪽은 원가 비중도 높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도 높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쪽에 좀 몰려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전극 공정 관련 업체 중에 이 턴키 방식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그게 바로 PNT 그리고 CIS와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얇고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또 부각받게 되는데, 이 두 업체 중에 PNT라는 기업이 롤투롤이라는 설계 방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보다 높은 기술을 갖춘 상태로 얇고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많이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NT가 아무래도 좀 대장격 기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PNT는 지금 2차전지 장비 업체 중에서도 2분기 말 기준 1.4조 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이 어느 정도 당보된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만한 업체가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기술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기술은 2차전지 모든 공정에 장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04년부터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을 해오면서 국내 셀 메이커 3사 모두 다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이면서도 턴키 발주를 확대하면서 고성장 발판이 마련된 업체입니다. 특히나 유럽 배터리 스타트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유럽 업체들의 신규 고객사도 지금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신규 장비 라인업으로 추가 성장 발판도 마련한 상황인데 반도체 라인 장비, 그 다음에 폐배터리 이 시장 진입 역시도 지금 주목을 할 만한 상황입니다. 폐배터리 잔여 전류 검사와 방전 장비를 좀 공급하는 상황인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즉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해서 물량 확대, 고객사 제품 확장으로 장비사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탄탄한 성장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업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2차전지 장비 투자 관점에 대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뭐냐? 사업 다각화입니다. 자, 기존 2차전지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신사업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한 기업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신사업 관련된 모멘텀으로 봐야 할 만한 사업이 바로 저는 폐배터리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2차전지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바로 이 폐배터리 산업이자 제2의 2차전지 산업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 만큼 이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드는 또 업체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큰 또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또 대표적으로 하나기술이기 때문에 PNT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하나기술도 관심 깊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턴키 역량도 갖추고 있으면서 상대적인 기술 우위도 점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신규 사업 다각화 준비까지 모두 만족한 업체가 크게 3개 업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PNT, 그 다음에 하나기술, 마지막으로 CIS 정도는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3개 업체의 좀 상승세를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만한 대장주를 한 번쯤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2차전지 많고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장비주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 강한 반등장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점에 사서 기회를 잘 이용했다. 혹은 나는 이 시장에서 이 하락을 대비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다. 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오늘 제 영상을 좀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아마 이해해 보신다면 각자의 포지션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3년 더 큰 침체가 온다. 안 그래도 제가 시장에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더 큰이라는 단어를 붙였죠. 왜 그런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반등장에서 이렇게까지 상당히 하락폭을 만회하는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준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의 이 폭락했다가 상승한 뒤에 다시금 더 큰 폭락을 만들기 위한 흐름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CPI 물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저는 굉장히 큰 고민에 휩싸였는데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상했던 시장의 침체보다 더 크고 더 긴 침체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번 10월 달에 CPI 발표가 예측치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7%대 하락 수준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좀 하락했고요. 특히나 CPI 발표가 나오고 FOMC 회의에서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결코 이게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이용할 때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 가격이 최고점에서 빠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물가하고 똑같습니다. 올 1월 달이 지금 CPI 헤드라인 물가가 7.5%였습니다. 이게 1년 가까이 지나고 난 뒤의 수준이 7.7%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 만큼의 좋은 이야기인가, 진짜 물가가 많이 내려온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0.2%가 오히려 오른 상태고요. 이게 진짜 1년, 작년 10월로 넘어간다면,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실제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물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1년 동안에는 여전히 높아져 있는 수치고요. 그걸 떠나서 7.7이라는 이 숫자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물가 수준입니다. 자, 근원도 마찬가지인데요. 1월 달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10월 달에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PCE 물가도 6.1%에서 아직 발표는 안 나왔지만 6.2%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원도 지금 5.2%에서 5.1%. 이게 10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CPI보다 더 낮은 수치까지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뭐 6.1이나 6.0 정도 될 테고 여기도 뭐 5.0이나 4.9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것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높은 수치고요. 중요한 건 뭐냐? 1년 가까운, 왜 1년이라고 재편했냐면 금리 인상을 한 시점으로부터 이 정도밖에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금리를 무려 3, 4%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사실은 안 내려왔다. 그 중간에 더 올랐다가 내려왔을 뿐이지 여전히 높다. 그래서 댈러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 7.7%로 완화돼도 안도하긴 이르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갈 길 멀다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댈러스 연은 총재는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노동시장은 여전히 매우 타이트하다라고 했는데 이 노동시장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경제지표에서 가장 후행성 지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행성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임금은 1% 인플레이션과 일치하는 비율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즉 뭐냐면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야 될 수치보다도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주요 인사들 중에서는 내년에 임금이 10%대의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는 지금 임금 상승률이 아닙니다. 2%대의 인플레이션 수치와 비슷한 수준까지 원래 임금 상승률이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임금 상승률이 훨씬 높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파월이 수차례 얘기를 했죠. 경기 침체가 오히려 물가를 통제하지 못해서 예전에 1970년대에 당시의 처리의장이었던 폴 볼커 수준 때처럼 그것을 시장이 침체가 오고 다시 살릴 때는 훨씬 더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했던데 그것과 똑같은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금융 여건이 일반적으로는 순조롭지만 때로는 갑자기 악화된다는 것을 배웠다. 여기서 갑자기란 단어를 썼죠. 이게 아주 작은 트리거 하나가 시장에서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최근에 코인 거래소 3대 금융 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가 파산하는 것과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당장은 증시에 큰 영향을 안 줬지만 무려 천문학적으로 70조 원 이상의 이 손실 금액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되돌아올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또한 금리가 얼마나 빨리 인상되는지 뿐만 아니라 도달하는 수준 그리고 해당 수준까지 걸린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하락을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답을 줬는데요. 하락을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의 침체가 완벽히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도달하는 수준과 해당 수준이 뭔지 한번 보시죠. 파월의 발언에서 찾아보면요. 이제 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최종 금리 수준과 지속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단어가 뭐냐면 이전 예상보다 최종 금리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이야기인데 시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속도 조절과 관련돼서의 환호성만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도표를 보면요. 원래는 4.5%에서 4.75% 정도였는데 지금 시티에서 최종 금리를 무려 5.5%까지 높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훨씬 더 높고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6%까지도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7%를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점도표에서 예상하는 4% 중반대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누가 맞췄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에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3%대에서 내년 초 3%대에서 4.5%까지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3.5%에서 4%까지 올랐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느냐? 원래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되죠. 하지만 과거의 침체기 때 한국과 미국 간의 차이가 1.5% 정도까지를 버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은행에서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1.5%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침체가 오히려 더 깊고 빠르게 오고 난 뒤에 회복이 됐을 때, 즉 이 기간이 짧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파월의 발언으로 만약 미국의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까지 높고 길게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은행은 1.5%의 이 수준으로 버티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이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4.5%에 예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6%까지 올리면 이게 길어지면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최소한 5.5%에서 6%대까지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금의 한국은행의 금리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도 요 4.5%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앞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제가 이 고용은 후행성이라고 했죠. 이번 CPI 발표 때 굉장히 놀라운 점 무엇이냐? 이 중고차와 의료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CPI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중고차는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긴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중고차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중고차와 트럭에 대한 수요가 준다는 거고 그건 그만큼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업이 이 인력을 줄이는 걸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고용과 실업률은 굉장히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몇 개월이 지나야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의료와 의료 서비스,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의료에 관련된 비용들을 당연히 줄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필수적인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의료 민영화가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의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병원을 아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이 경기가 좋을 때는 어느 정도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병원을 다니지만 실제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병원 자체의 발걸음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에너지 서비스와 중고차, 의료 서비스만 보더라도 미국의 소비가 지금 현재 이제 무너지고 있다. 소비가 무너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고용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미국이 유일하게 내세우는 이 고용이라는 부분도 후행 지표로서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을 보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앞으로 최종금리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금 경색은 전조에 불과하고 줄파산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은행권의 분석과 전망을 종합하면은 한국은행과 미국이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의 행진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금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점진적인 속도로 지속돼서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죠. 자, 당초 예상보다 1% 가까이 높아졌고요. 인상 기간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라고 표현했지만 이번 파월의 발언으로서는 절대 상반기로 끝날 수가 없고 최소한 하반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은행권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기업들의 회사채가 줄줄이 발행이 무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전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시장에서는 터질 수 있는 금융기관의 뇌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만 보더라도 지금 10월 달에 발행된 이 대출금리가 무려 7% 중반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금리가 가장 낮게 보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이 둘은 원래 대출 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낮은 쪽에 속하죠. 그러면 이제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신용대출 금리도 1등급 기준으로 현재 7% 중반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다라는 가정이면 이게 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뭡니까? 내년 내내 높아진 금리가 지속되고 더 오른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년에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들 기준이면 신용등급이 더 안 좋고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힘겹게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38만여 가구가. 특히나 이 집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고위험 상태라고 평가했는데 이게 더 늘어나겠죠. 주요국에서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에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들 중에서는 회사채 발행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채 발행이 아예 그냥 거의 막혀버렸거든요. 그럼 이 돈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보다 금리가 더 높죠. 앞에서 이미 엄청나게 높아진 개인들의 대출 금리가 있었는데 기업들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건설 쪽에서는 자금줄이 아예 끊겨서 한 푼도 조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피해가 시차를 두고 간접금융 쪽으로 인한 파장으로 와서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누가 얘기했냐면 중소기업 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에 있는 사람이죠. 자, 한국은행에서 예금금리,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할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 금리의 대출 이자도 같이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는 2% 중반이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4% 중후반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단 1년도 되지 않아서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의 대출 이자가 거의 2배, 2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내년에 훨씬 높아지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개인들도 보면 변동금리 비율이 78.4%인데 이게 9월 달인데 10월 달에는 80%가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평균적으로 갚고 있는 대출 이자가 7%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회사원들, 한국의 회사원들의 무려 80%가 중소기업에 소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고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고 끌어오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 80%의 근로자한테 상당히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분명히 단기적인 반등이 크게 나왔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멤버십 방송에서도 이번 FOMC 때 파월의 속도 조절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충분히 2,500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 반등장을 투자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후회를 하느냐. 내가 오히려 현금을 준비했다가 오히려 손절을 했다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버리니까 나는 또 바보 같은 행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게 길게 보시라는 겁니다. 최근 증시에 대한 방향과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게 되고 또한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가장 가파르게 하락할 때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사라고 부추겼던 전문가들이 있었고요. 오히려 시장이 대폭 하락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다시금 리스크 준비를 해야 된다. 현금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방향과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정반대로 나오면서 오히려 더 불신이 커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이 부분에는 분명히 어떤 투자의 기법 혹은 차트 혹은 뭐 좋은 종목들에 대한 차이점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기본적인 것이 어쩌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종목과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것이 그 다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투자자가 손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무엇이냐. 최근 제 지인 중에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얘기를 보고 저 또한 굉장히 깨닫는 바가 많았는데요. 성급한 자에게는 위기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성급한 자에게는 위기라는 건 무슨 뜻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라는 게 무슨 뜻이냐. 최근에 제가 영상들을 찍고 혹은 다른 영상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반등장이 나오게 되면 항상 시장의 분위기가 이 반등장을 나는 충분히 먹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먹었는데 하락은 무슨 하락이냐 혹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서 이 상승장에 대해서 먹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틀렸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동조가 되느냐. 코스피 종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자, 3,000대에서도 제가 정리를 하라고 했고 반등장이 나오면 정리를 해라. 그래서 2,700대가 왔을 때도 제가 다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2,50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켜라. 자 그리고 이번에도 2,300까지 오를 수 있고 그리고 파월의 금리 속도 조절이란 얘기가 나오면 2,500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현금 확보를 해놔라. 이런 얘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게 뭐냐. 팔아야 될 때 팔지 않고 팔지 말아야 될 때 파는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반등장이 나올 때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반등장이 나올 때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고 할 때 아 맞아 분명히 내가 하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항상 이때 손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만큼은 해선 안 된다. 가장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 확보는 언제 해야 되느냐? 반등장이 나왔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죠, 이때. 자, 그러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이 하락장에서 주식을 하지 말아라. 100% 현금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누가 봐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부의 현금을 만들어라. 최소 30%에서 50% 정도까지는 현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아예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시기라도 아무리 안 좋은 시기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분할 매수라는 것을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 하라는 것이지 남들 다 올라갈 때 따라서 분할 매수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급한 자에게는 위기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제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듣고 방송에서 리플에 나오는 분도 간간히 계시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이 반등장에 내가 뭔가를 못하면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표현하자면 저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먹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여기까지 못 먹었다라고 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큰일이 발생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장 못 먹었다고 해서 큰일이 발생합니까? 나한테 엄청난 기회가 날아간 건가요? 너무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마치 못 먹으면 굉장한 이 상실감에 쌓이게 되고 또 마치 여기서 성공해서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마치 본인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거를 먹었다라고 하면서 되게 의기양양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사실 제 방송에서 보면은 부자 될 기회라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각자의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좀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자 될 기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 이 기회를 내가 못 잡으면 부자 될 기회를 놓치는 거야 라고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로 인해서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많은 돈을 불리려고 하는 행동은 반짝 단기간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건 일확천금을 노린 것 아닌가요?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급하고 조급하고 내가 마치 엄청나게 큰 기회를 놓친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면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2020년도와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설령 그런 게 앞으로 온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올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린 지금부터 차근차근 부자가 될 준비를 하고 부자가 될 행동을 하면서 나중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마다의 투자 기법이 다르겠지만 자, 저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때 현금 확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현금 확보를 해놨다라고 하면 최대한 관망을 하고 현금 확보를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뒤늦게서라도 이때라도 하시고 이때도 못했다면 이때라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현금 확보를 하는 분들은 기회를 놓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뭐겠습니까? 준비라는 것은 마음에 대한 준비도 있을 것이고요. 현실적인 돈과 관련된 준비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현금을 확보한 사람이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고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준비된 시기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급한 사람이 당장 급하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니면 내가 부자 될 기회를 놓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못 사서 여기까지의 수익을 못 먹었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할 수 있는 그 수익의 기회를 난 날렸어. 이렇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위기라는 거죠. 오히려. 왜? 심리적인 여유가 없고 현금 확보도 못할 테니까. 왜 못합니까? 여기서 안 샀다가 조급한 마음이 들면 여기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야 될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팔라고 할 때 안 팔고 여기서 판 다음에 뒤늦게서야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과 완전히 거꾸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건 위기로 나한테 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 조급해하지 않고 성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의 수익을 보고 남들이 그 잠깐의 수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고 그 수익 본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본인들이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능력이 좋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 정도의 판단력과 실행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투자를 최소화하고 이걸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의 관점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급한 자들은 대부분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해요. 머릿속으로는 무슨 소리야, 나 일확천금 노리는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잠깐의 반등장에 흔들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쉬워하고 누군가가 미워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일확천금을 노렸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준비된 자에게 기회의 장이라고 한 것은 이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꾸준한 분할 매수와 천천히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느긋한 여유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바로 준비된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성급한 자에 있는 위치인지 아니면 나는 준비된 자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식시장은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더 큰 위기가 올지 여기서 엄청나게 더 큰 상승장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모든 지표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니까요. 연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마치 무조건 상승할 것처럼 무조건 하락할 것처럼 한쪽에만 올인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투자는 꾸준하게 하되 투자는 분할 매수로 단 분할 매수는 조급한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긴 여유의 흐름을 가지고 천천히 하고 크게 빠졌을 때 하고 단 우리의 변수를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의 현금 확보는 반드시 해놓고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놓고 전 세계가 최악의 상황이 다다랐을 때 정말 진짜 모두가 다 주식을 던지고 떠날 때 그때 우리가 기회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주식시장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에겐 희망적인 말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적인 말만 해주는 것이 굉장히 더 큰 상처가 되고 오히려 현실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향이 양쪽 모두를 채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도 양쪽 모두에 다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희망적인 얘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깨달아서 나만의 투자의 철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제가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승을 기원하면서 열심히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